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매년 11월이 되면 건강보험료 가입자들 중에 직장 가입자를 제외한 지역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가 조정됩니다. 결과를 보니까 이달부터 가구당 월 평균 8,245원이 오른 인상된 결과가 있는데요. 지역 가입자라고 해서 일제히 다 오른 건 아니고 소득과 재산 변동에 따라 오르기도 하고 내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유독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연대가 필요한 시기에 세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폭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하거나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서 오늘은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떤 배경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좀 살펴볼게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방송 중간에 문자로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질문에 반영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8001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서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12월 3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들 중요한 것부터 좀 챙겨보겠습니다. 오늘도 에셋플러스의 김치형 경제 뉴스 큐레이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공매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지금은 잠시 안 하고 있습니다만, 네. 내년 3월 되면 다시 시작할 텐데, 네네. 이게 개인들은 거의 하기 어렵다. 기관과 외국인만 하니까 개인들도 할 수 그렇습니다. 있도록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네. 고민을 하다가 정부가 중간에 증권금융이라고 하는 이른바 공기업이 역할을 좀 이렇게 저렇게 하면 개인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스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두 가지만 제가 수정을 해드리면요. 공매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전 세계 거의 증권 시스템이 있는 데는 공매도가 다 있고요. 예. 증권금융은 공기업은 아니고요. 준공기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로 해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공기업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증권금융은 증권사들의 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권사들이 돈이 필요할 때 네. 증권금융에다가 주식 같은 거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갑니다. 네. 그러면 그 돈으로 증권사들은 다시 흔히 말하는 주식담보대출 같은 걸 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증권사의 은행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로 개인들이 그 공매도를 할 때 공매도는 두 가지의 큰 바구니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관들에게 빌려주는 주식을 담아놓은 바구니를 저희가 보통 대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개인들은 대주라고 하는데 이 바구니 크기가 너무 다릅니다. 굳이 이름도 다를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그냥 사실은 공매도... 통합해버리면 되는데 이게 나중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돌려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빌려줬다가 다시 저 지금 주식 이거 팔래요, 돌려주세요 하면 바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관들은 워낙 크게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거기다 개인들을 껴놓게 되면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나눠놨다,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너무 작은 바구니인 대주 바구니를 좀 크게 만들고, 지금은 증권사별로 정보가 다 따로따로 관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꺼번에 통합하면 개인들이 공매도를 하는데 주식을 빌리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제안을 증권금융에서 어제 K대주 시스템, 이걸 한번 우리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건지는 조금 궁금하긴 한데, 네. 어디서 주식을 빌려오느냐가 문제잖아요. 공매도를 하려고 하면 주식을 빌려다가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증권금융이 중간에서 K대주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면 증권금융은 어디서 주식을 빌려다가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까? 한 3년 전쯤 됐나요? 저희가 한번 이 증권금융의 대주 시스템 관련해서 저랑 이진우 기자가 같이 문제를 한번 지적해서 제도가 바뀐 적이 한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주식담보대출을 해주게 되면 이 담보로 맡긴 주식을 증권금융이 담보로 가져가고요. 돈을 빌려주거든요. 그러면 이 담보로 맡긴 주식을 재원으로 활용을 해서 증권금융은 대주를 합니다. 다시 담보로 맡긴 주식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증권사에서 신용이나 담보대출을 하면 내 주식이 결국 흘러가서 증권금융의 창고에 들어가게 되고, 담보로. 그렇습니다. 그거를 나 좀 빌려서 공매도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다. 네. 근데 3년 전에는 내 주식을 담보로 맡겼는데 그 주식이 대주되고 있다는 사실을 담보로 맡긴 그 투자자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알아서 그냥 대주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너네는 이걸로 돈을 벌면서 돈도 수익도 배분도 안 하고 빌려주는 것 자체도 왜 통보를 안 하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담보 활용 동의를 받게 하도록 약정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제주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지금
대주를 하고 있는 증권사가 한 6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각각 따로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가 소통이 안 되고 6개 증권사밖에 대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주할 수 있는 재원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K대주 시스템에서는 증권사들을 한 28개로 확대를 하고 지금 현재 주식담보대출을 하고 있는 애들이 28개 증권사 정도 되니까 예. 이걸 다 통합을 시켜서 시스템도 통합하면 어디서 얼마의 주식이 있고 얼마의 주식이 나가는지를 알게 되면 조금 더 그 재원이 늘어날 거다. 그러면 지금 규모보다는 한 20배 정도 대주할 수 있는 재원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 증권금융은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중권금융이라고 하는 중간에 기관이 하나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식을 빌려주려는 사람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하는 분들 중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럼요. 연기금이든 네. 어디든 간에. 네. 그럼 빌려주시려고 하는 분들을 다 하나의 풀로 모으고 빌리고 싶은 분들은 여기에 접속해서 빌려라. 네. 기관은 기관들끼리 뭐 아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빌리지 말고 네네. 그냥 시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는 갑돌이도 접속하고 무슨 기관도 접속하고 해서 빌려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장 논리로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그때도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빌리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왕이면 네. 큰 규모의 신뢰도가 높은 사람한테 이 돈을 빌려주거나 주식을 네. 빌려주려고 하지. 나중에 상환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금력이 강한 기관이라든지 예. 큰 규모로 빌리는 외국인들에게 많은 물량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보증금을 좀 맡기긴 해야 될 거예요. 예.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나면 저거 다시 사서 되갚을 능력 되시나? 이제 이런 걸 봐야 될 테니까. 그래서 그 직접 경쟁보다는 그래서 아예 시장을 따로 분리해 놓고 대주와 대차로 지금 나눠놓은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28개 증권사를 참여시키겠다라고 지금 증권금융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7개, 6개 증권사만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공매도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예전에는 이 증권사들이 다 대주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 공매도 반대 운동이 일어나면서 공매도 대주를 하고 있는 증권사에서 계좌를 빼서 우리가 다른 데로 가버리겠다라고 하니까 큰 증권사들이 대주 자체를 서비스를 없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또 참여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증권사별로 하면 그런 욕먹는 증권사와 안 먹는 증권사가 있으니까 네. 이거는 다 그냥 누구 빌려줄 여유가 있는 주식은 한 풀에 다 넣고 빌려가고 싶은 분들은 거기서 다 사고 증권거래 시스템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요. 네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개인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다른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여당에서 신복지 체제라는 걸 만들어 보자. 그 자영업자들도 갑자기 소득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이거는 그 월급 받는 샐러리맨은 회사에서 그만두게 되는 거하고 네네. 거의 유사한 상황이니 그렇습니다. 샐러리맨들은 고용보험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소득보험 이런 걸 좀 도입을 해보자 국가적으로. 네. 그 얘기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당 쪽에서 올해 말까지 신복지 체계 구상을 좀 내놓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큰 그림 정도가 나올 것 같고 구체적으로 뭐 시행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논의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부가 현재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들에게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 특수 형태 근로고용자 말고도 자영업자들까지 여기에 포함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단순한 고용보험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복지 체계로 해서 아예 소득보험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전환기라고 해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거나 또는 퇴직을 할 때 목돈이 들어갈 때 기본수당 같은 걸 지급하는 걸 한번 해보자라는 게 지금 전체적인 구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하면 나라에서 결혼 축의금을 주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나라에서 일부 또 주고. 네. 돈이 어디서 나느냐 일단 1번이 숙제일 것 같고 참 예. 좋은 그림이긴 한데 네네. 그리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소득 파악도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또 이게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근로자는 회사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퇴직하는 경우지만 이제 자영업자는 본인이 일하는 성과에 따라서 소득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네. 요즘처럼 코로나 때 이 차단하는 거야 어쩔 수 없습니다만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갈라낼 것인가 그거는 좀 고민거리로 남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고용보험 확대하는 것만 해도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여기까지 자영업자를 넣으면 지금 지적하신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크게 앞으로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좀 더 다른 소식 하나 보죠.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카드 포인트가 여기저기 카드 쓰시는 분들은 카드사에 조금씩 남아 있는데
이걸 한쪽으로 몰아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됩니까? 예, 이달 말에 카드 포인트 일괄 계좌 이체 시스템이 가동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명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입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러 카드의 포인트를 한 번에 현금화해서 자신의 계좌로 옮길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네. 연말에 된다라고 하니까 한 번씩 들어가셔서 자기 카드 포인트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시스템.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에셋플러스의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건강보험료가 꽤 여기저기 인상된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듯해서 오늘은 건강보험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가 1년에 한 번씩 조정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이제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는 게 1년에 한 번씩이고 예. 사실은 1월, 4월, 11월에 조정이 돼요. 그러니까 1월에 모든 사람들의 건강보험료가 전체적으로 조정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4월은 직장 가입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매달 월급을 받지만 그 월급이 이번 달에 올랐다고 해서 오른 만큼의 건강보험을 내는 게 아니라 한 해분의 소득에 대해서 네. 그 이듬해에 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실은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2019년 소득을 기반으로 한 거죠. 작년 소득을 다 더해서 12달로 나눈 다음에 그런 느낌입니다. 예, 보수총액인데 그걸 신고하는 게 3월에 이제 회사가 신고를 해요. 예. 그럼 이제 4월부터 반영이 돼가지고 그렇게 1년 동안 내게 되는 거고 예. 이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변동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작년 소득을 5월에 신고를 했잖아요. 예. 올해 5월에. 그게 이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으로 넘어가는 게 10월 정도에 정보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11월 보험료부터 반영이 돼서 이번에 이제 건강보험료 많이 폭등했다, 많이 내신다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제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시겠죠. 그럼 이번에 내년부터 많이 걷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무슨 근거로 많이 걷으세요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네. 정부는 어떻게 답을 주는 겁니까? 2019년에 소득이 늘어나셔서 네, 그런 그렇죠. 거예요. 예, 2019년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2018년보다 그게 지금 11월에 반영돼서 올라가긴 하는데 이 소득은 나는 연간 한 100만 원 늘어나는데 건보료는 생각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 하시는 분들은 재산에 대한 것들도 있거든요. 이 재산은 6월 1일에 재산세가 어떻게 부과됐느냐. 예. 근데 거기에 이제 공시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11월에 다 반영이 됩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득 점수와 재산 점수가 오르는데 예. 10만 원 올랐다고 소득이 10만 원 올랐다고 해가지고 그거에 딱 비례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이 소득은 구간별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1,200만 원, 뭐 2천만 원 이하까지는 100만 원 단위가 구간인데 소득이 높아질수록 그 구간은 조금 벌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네. 예를 들어서 3,860만 원에서 4,100만 원은 구간이 하나로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만 원만 초과를 하더라도 네.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100점 정도가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보험료는 얼마나 올라갑니까? 곱하기 195원 정도를 하기 때문에 거의 200원, 200원 정도 있기 때문에 100점이 올라가면 한 2만 원 정도. 한 달에. 예. 그러니까 어디서는 월급이 10만 원만 올랐을 뿐인데도 그런데도 이제 소득이 10만 원만 올라도 확 올라가는 한 달에 2만 원씩 보험료가 더 나올 수도 있다. 예. 그런 느낌입니다. 요거는 뭐 계단 효과 같기는 한데 네. 월급이 10만 원 올랐으면 1년에 한 100만 원 남짓 더 소득이 더 들어오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 해당하신 분들 이게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점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필 그 구간을 넘어가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더 그렇게 느껴질 수 체감은 있겠군요. 상당히 많이 느껴질 수가 있죠. 다른 이유는 없어요. 지역가입자는 그러니까 결국은 파악되는 소득이 늘었기 때문. 11월에 올라가는 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늘었기 때문에. 그리고 재산은 늘 수도 있고 예. 정부에서 파악하는 공시지가, 그렇죠. 그게 올라간 공시가격 거죠. 이제 이게 올라가면 네네. 그게 현실화 때문에 재산은 똑같은데 맞습니다. 과표가 달라지는. 과표가 달라지는 이 현상이 생겨서 상당히 많이 저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3배, 5배 이렇게 오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뭔가 잘못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 부과를 하는 게 아니라 세대 네. 단위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세대의 소득이 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그분은 빠지겠지만 뭐 세대의 소득과 세대의 전체의 재산과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많이 오를 수가 있죠. 김 소장님은 왜 많이 오르셨어요? 저는 뭐 좋은 일이지만 소득이 조금 전년보다는 많이 올랐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또 올해는 힘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떨어졌는데 건강보험료 오르고 아마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럼 올해 소득이 줄어든 것은 네. 내년에 반영돼서 그렇죠. 내후년부터 건강보험료 내는 건 좀 줄어들 것이다. 내년 11월 이후에는 좀 줄어들긴 하겠죠. 그런데 당장에 힘드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런 거 조정하는 방법들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장 가입자는 어차피 월급에 따라서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니까 예.
보험료 올랐어요. 그러면 당신 월급 올랐네. 네. 정확히 그거는 뭐 일치하는 건데. 그렇죠. 자영업자들은 지역 가입자들. 네. 여기는 소득 파악이 좀 달라져서 그럴 수도 있고 실제로는 저 많이 못 벌었어요 하는 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디 가서 좀 하소연을 하면 조정이 됩니까? 하소연을 하더라도 그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기반으로 그다음에 재산세를 기반으로 6월 1일에 그런 네. 것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이상이 없다면 조정을 받을 수가 없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이제 영업이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휴업이나 폐업을 하셨다면은 신고만 하셨다면 이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만 하시면 바로 다음 달 보험료부터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휴업이나 폐업을 하셨을 경우에는 예. 따로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문제는 이제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A 사업장과 B 사업장이 있는데 A 사업장은 1년에 1,000만 원 벌고 B 사업장은 한 5천만 원 벌어서 장사가 안 되는 A 사업장을 접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A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만큼만 보험료가 경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별로 체감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으세요. 그리고 또 사업장이 없는 경우 뭐 프리랜서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휴폐업이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일일이 그 부분이 일이 줄었다는 걸 증빙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매달 꾸준하게 어떤 외주를 받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간헐적으로 뭐 1월에 한 번 다른 곳 A라는 곳에서 뭐 5월에 한 번 C라는 곳에서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 이게 되게 이례적이다. 올해만 소득이 발생을 했고 다음 연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걸 증빙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해당 업체에서 떼가지고 직접 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집을 하나 샀어요. 네. 혹은 뭐 자동차를 하나 샀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보험료가 올라갈 텐데. 그렇죠. 똑같은 집을 2억짜리 집을 사더라도 현금 2억으로 그냥 사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중간에 부채를 한 1억 끌어서 사시는 분도 있는데 건강보험료 올라가는 건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부채는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실 내 재산은 1억 원 정도 늘어난 것뿐인데 만약 대출을 끼고 사셨으면. 그러나 그건 봐주지 않는다. 맞습니다. 부채는 요거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전세보증금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세보증금 2억과 주택이 2억을 똑같이 보지는 않습니다. 비율이 다른데 그럴 때 이 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 부분은 반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요즘 전세금 많이 올라서 전세 예를 들면 4억. 그렇게 해서 들어갔으면 전세 보증금도 나중에 재산 되는데 재산이 됩니다. 재산 많으시네요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대출 받은 거예요, 전세 대출. 내 돈이 아니죠. 그렇더라도 재산으로 봐요? 4억이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러면 월세 사시다가 월세 내기 힘들어서 아무래도 전세로 바꿔야 되겠네 하고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바꾸신 분은 건강보험료가 확 늘어나겠네요. 확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월세로 환산할 때 비율과 전세보증금을 재산으로 환산할 때 비율이 또 다르기 때문에 전세는 또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대출을 받든 어쩌든지 간에 자산이 늘으셨네요. 부자가 되셨네요라고 봐서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건 좀 개선을 좀 할 필요는 있겠네요. 재산에 따라서 부과하는 거가 원칙이라면 그렇죠. 그건 받아들이더라도 정확한 재산을 좀 계산을 해주면 좋겠는데. 청취자들 문자로 온 질문을 좀 확인해 볼까요? 8012번님께서 10월에는 32,000원을 건강보험료로 내시다가 11월에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11만 원으로 보험료가 오르더라. 이건 무슨 사연입니까? 이런 질문을. 이거는 사실 사업자 등록 때문에 그러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게 하필이면 11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신 거지. 이거에 대해서 소득 반영이 그러니까 5월에 이번에 신고했던 소득 반영이 11월에 된 거고 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휴업을 하셨거나 폐업한 상태에서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한 거라면 아까 지금 휴업이나 폐업을 하면 건강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재개업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냈던 보험료로 그대로 다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기존에 11만 원 냈던 걸 다시 내게 되는 경우일 수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업자 등록 때문이 아니라 소득이 올랐거나 재산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걱정돼서 문자 보냅니다. 2016번님께서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 세전 기준으로 합니까? 세후 기준으로 합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는데 이게 많이 중요한 변수가 되나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신고를 할 때 뭐 매출에서 이것저것 빼고 실제로 번 돈은 매출은 1억이지만 뭐 2천만 원 벌었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금을 내야 할 대상의 소득이지. 세전이네요. 세전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그렇죠. 또 하나는
근본적인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6483번님께서는 직장 가입자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월급 받는 걸로만 계산하는데 네. 지역 가입자는 왜 자동차, 시골에 있는 땅 이런 거 다 더합니까? 억울하죠. 그래서 지금 소득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요. 이게 과거에는 지역 가입자,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의 소득이 명확하게 파악이 되지가 않았었잖아요.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딱딱 신고가 되는데 이분들은 뭐 소득이 제대로 신고가 안 돼 있어요. 실제로 번 돈 대비해서 적게 소득이 나와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집에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많은 걸로 간주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부과를 쭉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 더 투명하게 되고 있으니 소득을 기반으로 하자. 재산에 대한 부분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개편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좀 전에 뭐 부채 문제라든가 대출은 아직 포함이 안 된다든가 이런 개선해야 될 여지는 남아있죠. 좀 있겠네요. 임대소득 있으신 분 있잖아요. 월세 받는 분들. 그분들은 건강보험료에 월세 받는 것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렇습니다. 월세 소득도 올해부터는 반영이 돼서 뭐 소액 월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는데 뭐 공실이 생겼다고 해도 임대차 계약서를 기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공실이 생겼으면 반드시 그분들도 휴업 신고를 하셔야 돼요. 6개월까지는 휴업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6개월까지라는 게 무슨 기준 6개월이에요? 공실이 생겼을 때 공실도 계속 1년 내내 공실이 이어다고 하더라도 최대 6개월까지만 공실을 이제 휴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공실 신고를 해라 그 말이군요. 임대사업 자체를 휴업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공실이면 휴업 신고를 하는 게 바로 이제 건보료 조정이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분들은 혹시 아들 딸이 직장 갖고 있고 나는 월세 하나 받는다 하는 분들은 피부양자로 해서 별도로 건강보험료 안 냈었는데 이제는 월세를 10만 원만 받아도 내야 돼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사실은 피부양자 요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피부양자 요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느냐, 소득이 일정 기준 초과를 하느냐. 근데 이번에 피부양자에서 벗어나신 분들이 재산이 넘어간 경우에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군요. 잘 들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복잡하네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또 내일 아침에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